네, 오늘은 태풍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5반과 3학년 6반은 선생님이 금요일 날 나누어 준 프린트를 보고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3학년 3반은 그 프린트로 수업을 끝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이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프린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할 내용은 1930년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해서 식민지에 그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가 어떤 통치를 받았었냐면 그 무단 통치를 받았었고 1920년대는 무단 통치 이후에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문화 통치,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 준다라는 문화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 통치도 말만 문화 통치였지 실제로는 친일파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 준다고 했지만 돌아서서 계속 탄압하는 아주 기만적인 통치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 이제 40년대까지, 즉 이제 광복 전까지 어떤 통치를 받았냐면 이제 우리나라를 전쟁의 기지로 하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일본이 썼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된 계기는 만주사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일전쟁,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이제 하와이를 진주만을 공습했었던 걸로 시작이 되었던 태평양 전쟁, 세계 2차 대전이죠. 이런 것들,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기지로 쓰려고 했었던 이렇게 세 가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기간에는 우리 민족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했었고요. 20년대에는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준다고 해놓고 앞으로는 인정해준다고 해놓고 뒤로는 더 친일파를 양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민족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미화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정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때는 우리 10년대, 20년대는 우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랑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정치를 했었는데 1930년대, 40년대에서는 전쟁에 우리를 동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저 나라 일본의 전쟁에 우리가 왜 동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요 시대 때는 아예 우리 민족의 그 특수성,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과 일본 애들을 동일시시켜서 일본의 전쟁이니까 우리도 같은 일본인이니까 전쟁에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우리 민족을 아예 민족의 특성을 아예 무시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우리가 일본이 어떤 정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시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필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이 주변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했던 거예요. 이 프린트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노트에 한 군데씩 붙여놓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세요. 노트 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했었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민족 말살 정책. 자, 그래서 이 민족 말살은 뭐냐면 한국의 민족 문화와 민족 의식을 없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인에게 흡수시키려 함.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아진다 이런 뜻이죠. 같을 동자에 될 하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니까 너네가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통치를 했었냐? 식민지 교육을 합니다. 이 전의 시기에도 물론 차별 교육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때는 뭐 차별교육 안 한다고 해놓고 차별교육 했었죠. 그쵸? 근데 아예 이제 식민지 교육으로서 더 질 낮은 교육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령을 공포했다고 하는데, 교육령은 뭐냐면 행정명령 같은 곳으로서 이제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교육을 실시하고요. 딱 부려먹기 좋을 정도로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순종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령을 공포해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식민 사학을 발전시킵니다. 자, 식민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 사관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수능적이고 우리의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우리의 역사를 굉장히 낮춰서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식민사학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뭐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서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게 식민사학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마음대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일본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다. 일본에게 우리가 근대화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동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식민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사학을 발전을 시키고요. 발전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식민사학 그리고 한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당파 간의 싸움으로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가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가 또 어떤 그 나라에서도 그 정치를 할 때를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을 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 조율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싸움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렇게 한국사를 왜곡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일제 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것, 식민사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식민사학에 반대해서 생긴 게 바로 뭐냐면 발전한 게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박은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님이 발전시킨 건데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 뭐 요런 것들, 주체적인 그리고 자주적인 면을 강조했다라는 것. 요거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열등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동적으로 본다든지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휘둘리지 않게 요런 것들이 발달했다라는 것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친일파를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친일파 육성한 것 보면은 옛날에 1920년대 보면은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었다고 얘기했죠. 참고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주자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의 그 줄기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민족주의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 시험 범위였죠. 그쵸? 그래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바로 뭐냐? 일본 애들이 니네가 지금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니네가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치권을 줄게. 니네 그냥 자치해라 해서 자치권을 얻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과 타협했다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친일로 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합쳐가지고 무슨 단체가 생겨요? 그 좌우 합작 운동 해가지고 신간회 요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강주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의 규모로 넓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선에 상관없이 하나로 뭉쳤다 요렇게 했었었죠. 그렇죠? 요때도 친일파를 육성을 했었는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보겠습니다. 문인
그 문인들, 소설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교육, 예술, 종교계의 저명에서 많은 지식인들을 친일 활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라는 인물이죠. 선생님이 이 이광수는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의 한 명으로서 타협적 민족주의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많이 썼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를 1940년대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전쟁이 심해지자, 그러니까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이 동아주의 정책을 훨씬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동아주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황은 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천황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은 자기 스스로 천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 사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일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황할 때 그래서 황국, 황제의 나라에 신민, 믿을 만한 백성이 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동아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황국, 신민화 정책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해서 바꿔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는 우리가 한자로 같을 동자 쓰죠. 조상은 뭐냐면 할아버지 조자 씁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일선 동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선 동조론. 그 다음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선 일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선은 뭐냐면 내자는 뭐냐면 일본인들을 자기들을 내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그때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본의 식민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깥 외자를 써서 외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외지의 반대말로 일본은 내지라고 불렀던 거죠. 내지, 안내, 자기 안의 나라라고. 그래서 이 내지인 이라고 불렀던 그 일본 내지. 그래서 안내자와 그다음에 조선이 하나, 일체, 몸체자. 그래서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내선일체론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시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강제로 신사를 잠배하게 하는데, 신사라는 곳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죽은 영혼을 이렇게 모셔놓은 자기네들로 생각했을 때 이제 위인을 모셔놓은 곳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신사를 거기에다가 이제 참배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사에는 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냐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하면 뭐 일으킨 사람이에요. 1592년에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영혼이 있는 신사에다가 우리가 강제로 참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강제로 시켰으니까 무서우니까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무엇을 암기하게 하냐면 황국 신민 서사라는 것을 강제로 암기하게 해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황국 신민 서사. 그래서 한번 그냥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뭐냐면 일제에 굉장히 충성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강제로 암기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창씨 계명이라는 것은 일본식으로 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름이 이렇게 세 글자죠. 성씨 하나에 이름 두 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만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해원 이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성을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원래라면 성은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니까요. 성이 아예 100%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름만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일본식 이름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가 성이고 두 글자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요거를 이제 한자 같은 거를 읽으면 일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글자 또는 두 글자니까 이름은 두 글자가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을 하나씩 혹은 두 개
만든다고 해서 창씨예요. 창자가 만들 창자예요. 창조하다 할 때 창. 씨는 성씨 할 때 씨자예요. 이씨, 김씨. 그래서 창씨라는 것은 성을 만들어서 일본식으로 개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우리의 가장 초등교육기관인 학교로 국민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이름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로 개칭한 이유는 이렇게 단계성이 있잖아요. 소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초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성이 있으니까 이 학교 마치면 당연히 이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학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학교로 바꾸면서 이 학교만 나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아주 여기 보이죠. 수준 낮은 교육, 시켜먹기 좋은, 부려먹기 좋은 수준의 교육만 딱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잘 부려먹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학교로 개칭하고요. 우리말, 글 사용 금지, 역사 연구, 교육 금지, 한글신문 폐간하면서 아예 민족성을 어떻게 없애려고 했던, 말살하려고 했던 기간이 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930년대에서 40년대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10년대부터 우리가 계속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말, 글, 역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광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 말, 글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암흑기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민족들이 열심히 우리 민족의 문화를 수호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몰래 다 발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글수호운동, 문맹퇴치운동, 역사연구운동, 종교활동, 문화예술활동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수호운동은 우리의 우수한 한글을 그대로 지켜내려고 했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한글이라는 잡지도 간행을 했고요. 한글 기념일인 각야날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한글날에 해당하겠죠. 한글날 10월 9일이죠. 각야날, 요거는 지금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각야날도 제정을 했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더 발전돼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조선어학회입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해서 더 발전한 단체고요. 이 단체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맞춤법도 만들고요. 표준어도 제정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 못 쓰게 했는데 계속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을 잡아간 사건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가 해산되게 되거든요. 뭐 외솔 최연배 선생 얘기를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많이 아니까 무슨 일인지 알 거예요. 어쨌든 한글 연구 못하게 하려고 조선어학회 사건 해가지고 체포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요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편찬을 하지 못했는데 이 우리말 큰 사전에 원고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게 광복 이후에 우리말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요 원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요거 기억을 하세요. 조선어학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문맹은 뭐냐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글자 모르는 사람이 적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문맹퇴치 운동에도 열심히 했는데 이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그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이런 것들이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고요. 동아일보는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계몽 운동, 문자 보급이나 문맹퇴치나 전부 다 계몽 운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몽 운동을 했고요. 글자를 위해서 특히 문맹이니까 글자 공부시켰다라는 거죠. 그다음 조선어학회, 얘네들도 조선어 강습회 열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야학이라는 겁니다. 야학은 뭐냐면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러니까 그 해 떴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때 그리고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교육시설 부족, 빈곤, 이거 바쁘다고 했죠. 일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빈곤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등교육기관의 역할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수학 가르쳐주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밤에 주로 해서 야학이라고 하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에서 금지해버립니다. 그래도 몰래 했어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야학이라는 게 계속 활동을 했다라는 것 금지되었지만 이 야학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의 기회를 개인의 사정으로 놓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각 봉사활동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또 대학교 가면 동아리도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요즘에 뭐 글자를 가르쳐주고 이런 건 좀 적고요. 뭐 검정고시 대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부시켜주는 야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에 가서 내가 좀 더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뭐 그 학교마다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 야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사 연구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식민지 교육, 식민사학에 반대해서 생긴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민족주의 사학은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이 발전시킨 건데요. 중요한 게 한국 사회의 자주적인 발전을 강조했고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절에 그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그런 똘똘 뭉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민족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그 역사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활동은 여러 개의 4개 정도의 종교가 있었는데 기억해야 될 게 다 공통이에요. 뭐냐면 주로 이제 뭐 그 반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적인 성격. 그래서 사회봉사하니까 주로 이제 계몽 요런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는 요런 종교가 있었고 종교들이 요렇게 활동을 했었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대종교라는 게 단군 믿는 요런 종교도 있었고요. 천도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학이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학도 천도교도 있었고 개신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교회 가는 거. 천주교 어디 가는 거예요? 성당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반일 활동과 사회봉사 계몽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활동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보면 한용운, 심은, 윤동주 굉장히 잘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특히 윤동주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으로 윤동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심은은 상록수 쓴 사람이고 한용운은 불교계의 대표로 민족 대표 33인에 들어가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도 썼던 분이고요. 그래서 요 세 분도 있고, 다음에 중요한 게 광야라고 시를 쓴 이육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이육사 시인은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항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이육사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본인의 그 수감 번호가 264번이어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쓰셨죠. 그래서 이분의 시를 89쪽 교과서 89쪽에 가면은요. 광야 이육사님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님의 시를 잠깐 보자면요. 까마득한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하얀 게 홀로 아득하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시를 선생님이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라서 다 이해를 못 시켜주는데 보면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지금 굉장히 힘든 곳이고 그렇지만 내가 아주 작은 가난한 하지만 노래 즐거운 거죠. 그다음에 씨앗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자그마한 어떤 것을 심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어떤 좋은 곳에 씨를 여기 뿌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고에 뒤에 오랜 시간에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노래에 씨 뿌린 거를 목 놓아서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독립을 위해 이렇게 씨를 하나 뿌려 놓을 테니 나중에 독립된 세상에서 우리 민족들 행복하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저항시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교과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예술 활동에 영화에 나운규라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아리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고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문의 후유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저항의식을 표현하고 했던 영화가 바로 이 나운규 선생님의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일제의 정책에는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 프린트는 반드시 반으로 잘라서 노트에 한 바닥에 하나씩 꼭꼭 붙여 놓으세요. 요거 꼭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